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204부 드디어 새로운 시대 메이지 유신 개막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869년 6월 27일 애조 공화국이 항복을 선언함에 따라서 기나긴 보신 전쟁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는 이제 신정부가 됐죠. 더 이상 신정부의 뜻을 거스르는 거대 세력은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처럼 천하의 패권이 완벽하게 막부에서 신정부로 넘어감에 따라서 기존 막부의 중심지였던 에도의 분위기는 굉장히 크게 침울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 뭐 이제 낙동강 오리의 신세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막부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 에도는 더 이상 일본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도 뭐 인구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황량한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대로 에도는 변두리의 도시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냐. 근데 이 에도가 지금이 어딘지 다들 아실 거예요. 1869년 11월 26일. 하지만 그런 에도에게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호재가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신정부가 새로운 수도를 다름 아닌 이곳 에도에다가 정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신정부는 단순히 에도를 수도로 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무스이토 천황까지 모셔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국가의 심장부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죠. 즉 정부하고 천황이 같이 한꺼번에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도는 그 이름을 바꿔서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도시 도쿄, 동경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정부의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것에는 나름의 좀 논쟁이 있었대요.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신정부의 핵심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죠. 메이지 유신 삼거리라고 불리는 인물 중 한 명인데 바로 사스마번의 대표였던 오쿠보 도시미치입니다. 이 오쿠보 도시미치는 본래 오사카를 새로운 수도로 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쿠보는 오사카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오쿠보가 봤을 때는 오사카야말로 정말 부유한 항구 도시죠. 상업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유한 항구 도시가 앞으로 일본이 걸어야 될 산업화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새로운 수도로서 적합한 곳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사카를 새로운 수도로 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오쿠보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이제 신정부가 금전적인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제 오사카 상인 찬스를 썼잖아요. 오사카 상인들이 도움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그동안. 그러니 오사카 상인들도 이게 꽁으로 도와준 건 아닐 거고, 내심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신정부의 새로운 수도는 오사카가 내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도와줬던 게 아니었냐. 그리고 또 그게 그냥 단순히 자기들의 망상이 아니라 오쿠보 같은 그런 거물 정치인이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으니까 뭐 그걸 또 이제 기대감을 갖고서 했겠죠. 하지만 신정부는 고심 끝에 결국 오사카가 아닌 에도를 새로운 수도로 낙점을 하게 되면서 오사카는 아주 거하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역시 통수는 나라님 통수가 명품 통수죠. 자, 우선 에도는 이미 도쿠가와 막부 통치가 행해지던 250년의 세월 동안 에도가 수도로서 영화를 누려오지 않았냐. 그래서 모든 행정망과 통치에 대한 기반 시설, 즉 인프라가 에도에 구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버리는 것은 좀 아깝지 않냐라는 거죠. 따라서 신정부가 오사카와 같이 새로운 곳에다 수도를 정하려고 한다면은 물론 오사카도 아주 먼 옛날 진짜 고대 시대에는 잠깐 수도로서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인프라가 그래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은 에도인데 그 에도를 버리고서 오사카에 가서 새로 그걸 다 깐다.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런 비용 절감을 획기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에도가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마치 조선이 처음에 수도 정할 때도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한양에다 할 것이냐, 신촌에다 할 것이냐. 그때 당시 이제 하류는 신촌, 정도전은 한양을 주장을 했는데 결국 한양이 승리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신촌은 허허벌판이었고 아무리 뭐 풍수지리적 명당이고 좋고 어쩌고를 떠나서 거기는 허허벌판이고 한양은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남경이라고 해가지고
나름 광역시급으로 대우를 받았었고, 고려도 사실은 한양으로 천도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입장에서도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정했던 이유가 그런 점들이 작용을 했던 건데, 아마 이때 이제 신정부도 그런 점들을 감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 막부 세력이 대부분 일소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도쿠가와 가문의 충성을 바치며 조용히 칼날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이제 불안한 무리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 말고는 이제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불평사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아싸리 그러면은 수도를 갖다가 적지라고 할 수 있는 에도에다 정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신정부의 힘을 거기다 직접적으로 투하를 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옛 막부 세력의 결집을 근본적으로 분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런 거겠죠.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아싸리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버림으로써 북한 쪽 세력들이, 그쪽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게끔, 이제 거기는 혁명의 심장부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심장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사전에 다 진압을 해서 눌러버리자.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말고도 이제 신정부 세력의 기반이 서남 지역이죠. 그죠? 사스마번, 조슈번, 토사번 다 서남 쪽에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신정부의 실세들, 소위 말해서 이제 유신 3거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다 요쪽 이제 출신들인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번주급이 아니에요. 본래는 이제 하급 사무라이들 출신들이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번주를 찍어 누르고 그 권한을 차지를 한 건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 상관이었던 번주들한테 자기들이 막대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옛날 상전들이었고, 그래서 번주들한테는 최대한 예우를 행하면서 존중을 하는 그런 이제 구도로 가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껄끄러운 거죠. 번주들이 어쨌든 자신들이 옛날 상관이었으니까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자꾸 내정에 간섭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스마번의 국부 시마제 히사미스는 정말 걱정되는 인물 중 한 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웬만하면은 이 서남 지역에서 거리가 좀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옛 상전들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요지로 에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고민거리는 바로 교토였죠. 막부의 경우 쇼군은 에도에서 통치를 했고 천황이 계속 교토에 머물렀지만, 결국 이러한 이원적인 체제가 막부의 발목을 붙잡아서 막부를 몰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적인 체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를 돌이켜보면 막부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근데 무로마치 막부를 제외하고는 다 교토 이외에 다른 지역에다 막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신정부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정부는 교토 조정 귀족들이 벌이는 그 특유의 궁중 음모들, 그죠? 온갖 협잡질, 중상모략, 여기에서 천황을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천황을 우리가 안전하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싸리 천황과 같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도로 옮기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교토도 사실은 좀 이제 후보지에서 탈락을 시킨 거죠. 교토도 안 되고 오사카도 안 되고 또 서남 쪽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그럼 결국에는 동북 쪽인데 동북 쪽이 지금 다 전쟁으로 난장판이 됐잖아요. 남은 게 그럼 뭐밖에 없겠습니까? 가장 유력한 곳은 역시 에도라는 거예요. 인프라 깔려 있죠. 이 지역에다 수도를 정함으로써 옛 막부 세력의 반란을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죠. 서남 지역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 여기보다 더 적합한 곳이 어디 있냐 이거죠. 자, 이러한 이유로 신정부는 아예 모스히토 천황과 함께 에도로의 천도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심 끝에 신정부는 새로운 국가의 수도로 도쿄, 이제는 에도가 아니라 도쿄라고 불러야 되겠죠. 도쿄로 낙점을 하게 되었고, 수도를 이전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9월 달에 모스히토 천황 통치 시기에 쓰일 연호도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떤 원칙이 만들어지냐면은 한 명의 천황에게는 하나의 연호만 쓴다. 그래서 중간에 바꾸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때 정했던 그 연어가 다들 알고 계시는 메이지 명치입니다. 밝을 명자에 통치할 치자를 쓰죠. 밝게 통치한다인데, 근데 메이지 시대를 놓고 보면은 별로 밝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이지 시대가 열리게 되고 모스히토 천황은 메이지 천황으로 불리게 되는데, 막상 메이지 유신 놓고 보면요, 메이지 천황이 한 게 없죠. 이름은 메이지 유신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스히토 천황은 메이지 천황으로 불리게 되었고, 신정부도 이젠 더 이상 신정부가 아니라 메이지 정부로 불리게 되면서 역사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지만 이것은 메이지 유신의 달성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시작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참 장대한 스토리인데, 메이지 유신이 이걸로 달성된 게 아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데, 이제야 겨우 메이지 정부는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뿐이고, 진정 중요한 그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식 근대화 개혁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다는 거죠. 비록 메이지 정부의 핵심 지도자들은 서구식 근대화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좀 다양한 점이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사무라이 체제를 고수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의 상류층으로 갈수록 이런 근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중하위로 갈수록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옛날 그 사무라이 전통 체제를 갖다가 고수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는 그냥 에도마구를 대신할 새로운 형태의 조낭양이 정부를 원했던 거지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상층부들, 핵심 지도자들은 사실 이 보신 전쟁을 치르면서 서양의 우월한 무기와 군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 몸소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결국에는 메이지 유신의 성공의 관건은 이러한 저항 세력을 어떻게 분쇄를 할 것이냐, 혹은 흡수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개혁을 달성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 목표를 성취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진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이 메이지 시대, 새로운 시대는 일본 사람들에게 밝고 희망찬 시대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 오늘은 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좀 다소 짧았는데, 짧은 이유가 이제 뭐였냐면은, 뭐 좀 특별 공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금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그랬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진짜 직격탄을 맞은 사람 중 하나였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원래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한 5년 전쯤이었죠? 5에서 6년 전쯤이었는데, 학원은 이제 그만두고 어느 쪽으로 옮겼냐면은 문화센터 쪽으로 좀 옮겨서 거기서 인문교양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학원 강의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냥 시험이거든요, 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역사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긴 다 외우고 암기하고 문제 맞추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지겨운 것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인 스펙 문제 때문에 학원 강사로 가봤죠. 어차피 1타 강사가 되기는 글렀어요. 사실은 그쪽에서는 마이너 리그에서 놀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뭐 도전을 안 해본 건 아니었죠. 근데 하다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내린 결론이 그냥 이렇게 된 거, 받는 보수가 거기라면은 문화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역사를 한번 강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은 센터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센터라는 곳이 거의 뭐 이제 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그 정부 통제에 직격탄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영업 중지 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일찍 풀어줬죠, 제한을. 왜냐면 사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다들 이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곳은 좀 이제 빨리빨리 풀어줬는데, 그래도 학원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인원 제한을 해야 되지. 툭하면 여기도 막 시간 제한 받고, 아마 학원 쪽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센터 쪽은 더 했던 게, 여기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이니까 아예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거의 백수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완전히 논 건 아니고 중간에 잠깐 열어요. 그러다 코로나 심해지면 다시 닫고 잠깐 열었다가 심해지면 닫고 이게 도대체 진짜 뭐 하는 것인지 이래가지고 2년여 세월 동안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냥 뭐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털리고 이 적자 안 난 게 다행이었죠.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마이너스로 까여가지고 빚더미 앉았다고 하는데 그냥 그걸로 위안 삼고 있거든요. 적어도 나는 빚은 없지 않냐. 빵이 되긴 했어도 제로 베이스로 가긴 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풀리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조만간 잘 되겠지. 조만간 좋아지겠지. 그런 희망을 갖고서 지금 2년을 넘게 버텨왔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덕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제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거의 뭐 주 5일 내내 돌린 적도 있었고 요 근래에도 3개씩은 계속 돌렸죠. 일주일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식으로 센터를 무작정 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본업이 다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게 되었는데요. 어쩔 수 있나요? 사실 뭐 유튜브는 제가 아시다시피 제 구독자하고 조회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제가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애초에 벌어먹고 살려고 유튜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유튜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구독자하고 조회수가 늘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좀 나왔었던 거지. 그거 어디까지나 그냥 부차적인 거였지. 주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어떻게 보면 제 진심의 취미였던 거죠. 근데 취미도 중요하지만 저도 뭐 사람인 이상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 큰 성인 이상 먹고는 살아야죠. 대단히 이제 죄송하게 되는데 이제 본업에 좀 충실해야 되고 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옛날만큼은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3편씩 하는 거는 도저히 무리인 것 같고 사실 2편도 좀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2편은 어떻게든 사수를 하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좀 이제 죄송하지만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를 당분간 좀 이제 휴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영구적으로 안 하겠다는 아니고 일단은 좀 이제 휴재를 했다가 나중에 좀 여건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 다시 또 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매주 월요일마다 세조실록,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선조실록이 진행이 될 겁니다. 병법사가 사라지는 대신에 선조실록으로 대체한다고 그랬었죠. 쭉 가다 보면은 세조실록이 그래도 명종실록까지 간 날이 오겠죠? 그럼 선조실록하고 맞닿게 될 텐데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요 파트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이제 선조실록에서 이어나갈 거니까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으로 다시 줄어들게 되는데 아마 이때쯤 가면은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를 다시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또 여건이 바뀌면은 다시 재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점을 갖다가 오늘 요렇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하지만 저도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하여튼 이렇게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근대사 삼국지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완전히 끝은 아니고 일단 좀 이제 무기한 휴재 하다가 나중에 좀 여건이 좋아지면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